아, 좀! 어머니!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한옥 마루를 가득 메웠습니다. 왜 애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세요? 추석날 가족 모임이 벌어지고 있던 평화로운 오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5살 남자가 70살 노모를 향해 발을 휘둘렀습니다. 사돈, 조금 너무하셨어요. 요즘 시대 누가 그렇게 며느리를 부려먹어요? 술에 취한 아들의 거친 발길에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 가족과 사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방금까지 화목하게 차례를 지내던 가족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린 조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 보였던 이순덕. 효자로 소문났던 아들 민수. 착하다고 여겨졌던 며느리 미영. 이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에 숨겨진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가정의 진실 말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흘 전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고즈넉한 한옥. 이순덕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명절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빨간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가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민수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순덕은 앞치마를 털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라. 길이 막혔지? 네, 조금 막혔지만 괜찮았어요. 어머님 건강하시죠? 미영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의 수줍은 미소까지 어느 모로 봐도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민수도 어머니께 깍듯하게 절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순덕은 담담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은 성격이라 감정 표현도 절제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 내외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곧이어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남동생 가족, 민수의 사촌 형제들, 그리고 미영의 친정어머니까지 작은 한옥이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고모할머니, 12살 조카 민지가 뛰어와 순덕의 치마폭에 매달렸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지 많이 컸네. 키가 이렇게 클 줄이야. 저 이제 중학생 돼요. 스마트폰도 새로 샀어요. 민지는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답게 촬영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여자들이 모여 차례상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미영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손이 참 빠르세요. 저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천천히 하면 돼. 급할 거 없어. 순덕은 조용히 대답하며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은근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 집 정말 좋네요. 한옥이라 더 운치가 있고요. 요즘 한옥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땅값이? 네, 뉴스에서 봤는데 시골 땅도 개발되면서 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옥 같은 전통 가옥은 더욱 귀하고요. 미영은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 그런 건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나중에 민수한테 물려주실 생각이시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미영의 친정어머니 순자가 거들어 나섰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집 한 채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우리 미영이도 신혼집 마련하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순덕은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수 집은 민수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아, 물론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미영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순덕의 단호한 말투에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서는 남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벌써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술이 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형수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사촌 동생이 칭찬하자 민수가 으쓱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하시거든. 나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음식만 먹고 자랐으니까. 형은 참 좋겠어. 이런 집에서 자라서. 그러게 말이야. 시골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곳이지. 민수는 고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집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엄숙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계세요.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날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차례를 마친 후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꽃이 피었습니다. 민지야,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고모할머니. 이번에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순덕은 미영과 순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꾸 집안을 둘러보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추석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후 벌어질 끔찍한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옥안은 여전히 명절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위한 든든한 아침상을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잠옷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래.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네, 어머님 도와드리려고요.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서요. 미영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부엌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국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지글지글 전을 부치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순덕은 능숙하게 파전을 뒤집고 있었고 미영은 그 옆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하시다니. 별거 아니야. 익숙해지면 어려울 게 없어. 그래도 이제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민수도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어머님 걱정은 항상 하고 있어요. 미영은 은근슬쩍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민수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회사 일도 힘들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하고. 무슨 계획?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집 문제라든지요. 요즘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순덕은 묵묵히 전을 뒤집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물려주실 이 집도 정말 좋지만 저희가 서울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때 순덕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팔아야 한다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말이 좀 이상했나요? 죄송해요. 미영은 당황한 듯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순덕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미영아, 너도 도와드리고 있고. 응, 당연하지. 어머님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잖아. 미영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복이 많으셔.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까. 뭘 그런 말씀을. 미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잠시 후 미영은 후라이팬을 들고 가스레인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계란말이 하나 더 만들어도 될까요? 그래 해라. 순덕은 별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때 미영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미영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한참 후라이팬이 달궈졌을 때 미영은 주변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순덕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일부러 뜨거운 후라이팬 가장자리를 손등으로 만졌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영이 손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민수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순덕도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후라이팬에 데웠어요. 너무 뜨거운 줄 몰랐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습니다. 손등에는 정말로 빨간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빨리 찬물에 담가야 해. 민수는 허둥지둥 아내의 손을 수도꼭지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찬물이 상처 부위를 적시자 미영은 더욱 아파했습니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민수는 아내를 달래며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화상이 심해 보였습니다. 한편 순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라이팬이 그렇게 뜨거웠다면 미영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미영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순덕을 불렀습니다. 제가 서툴러서 이런 일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다친 게 중요하지.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영의 친정어머니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어머니, 미영이가 후라이팬에 데웠어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우리 딸이. 어디 보자. 순자는 급히 딸에게 달려가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다쳤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탓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부엌이 이렇게 위험한데 왜 혼자 시키셨어요? 순자가 순덕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혼자 시킨 게 아니야.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한 거고. 순덕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다치지 않게 잘 살펴봐야죠.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너무 부려먹는다니까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미영이 말렸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딸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부려먹으면 어떡해. 부엌 안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조카 민지가 이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답게 신기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찍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화면을 확대해서 미영의 모습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이 영상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계속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고 순자는 순덕을 비난했습니다. 민수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를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순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의 화목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의심과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미영은 병원에 가면서도 계속 시어머니가 미워하실까봐 걱정이라며 착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스마트폰 속에는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오후 시간, 한옥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미영은 손목에 하얀 붕대를 감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순자가 옆에서 극진히 돌보며 계속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다쳤는데 어떡하니? 우리 딸이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미영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한편 민수는 거실 한편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거의 먹지 못한 채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민수는 죄책감에 술을 더 들이켰습니다. 아내가 다친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순덕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때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덕은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딸이 다쳤는데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예요? 부려먹었다고요? 순덕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한 건데 그게 부려먹는 건가요? 그래도 안전하게 잘 챙겨봐야죠. 요즘 시어머니들은 정말. 순자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민수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순덕과 순자가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민수야, 진정해. 미영이 남편을 말렸지만 민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부려먹었어? 아니야, 민수야. 오해가 있었나 봐. 미영은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 딸이 실제로 다쳤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영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미영은 서럽게 울며 붕대 감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해요. 이 모습을 본 민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의 술 취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아, 좀 어머니. 민수가 순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를 어떻게 대한 거예요? 왜 애를 울리고 그래요? 민수야, 술 마시지 마라. 정신 차려. 순덕은 침착하게 아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어머니야말로 정신 차려요. 며느리가 다쳤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으시면서.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순덕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야. 당장 술 끊고 정신 차려. 술 취했다고요? 저는 멀쩡해요. 어머니가 우리 미영이를 못 살게 굴었잖아요. 민수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미영의 눈물과 장모의 말, 그리고 술 기운이 합쳐져 그의 분노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못 살게 굴었다고? 내가 언제? 아까부터 계속 그러셨잖아요. 미영이가 도와드린다는데 냉정하게 굴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순덕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들의 일방적인 비난에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때 민수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으면 사과하세요. 우리 미영이한테. 민수야. 순덕이 놀라 외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과 안 하시겠다고요? 민수는 술에 취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민수야, 안 돼. 미영이 급히 일어나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간 민수의 발이 어머니의 다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어머니.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덕은 그대로 마루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추석날 가족 모임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발로 찬 것입니다.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민수야, 너 정신 나갔니? 사촌들이 급히 달려와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술에 취해 해롱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순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더 큰 충격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실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친척들이 순덕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계속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야, 정신 차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술에 취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조카 민지의 스마트폰 속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로도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자신을 발로 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의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한옥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어색한 기운 속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때문에 아무도 편안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저희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삼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지야, 인사드려. 고모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12살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제 본 충격적인 장면 때문에 아이의 얼굴에도 그늘이 짙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자 한옥에는 순덕과 민수 가족만 남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숙취 때문에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했지만 뭔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순자는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어제 어머니를 발로 찼잖아요. 뭐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발로 찼다고요? 기억도 안 나요? 술에 취해서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발길질까지 했어요. 민수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순덕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됐어. 순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순덕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안방에서 순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그 중에서 민수가 군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5년. 순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5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꾸던 곳이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조그만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사진을 그 구멍에 넣었습니다. 이순덕의 아들 민수는 오늘 죽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순덕은 사진 위에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두 줌,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때 민수가 뒷마당에서 무릎 꿇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민수가 다가가려는 순간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순덕의 말에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들었잖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순덕의 아들은 오늘 죽었어. 순덕은 흙이 묻은 손을 툭툭 털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는 가족한테 하는 거야. 너는 이제 남이야.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 네. 당장 짐 챙겨서 나가라. 더 이상 이 집에 발 들여놓지 마라. 순덕은 민수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순덕을 본 미영과 순자는 놀랐습니다. 순덕의 손에 흙이 묻어 있었고 표정이 전과 달리
결연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어디 있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 아들은 없으니까. 순덕은 손을 씻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영아, 짐 챙겨.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셔.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신대.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말이 돼요? 아들을 쫓아내다니. 하지만 순덕은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 가족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어머님, 미영이 마지막으로 순덕을 불렀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가족이 떠나고 나자 한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덕은 혼자 거실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아래 작은 무덤을 바라보며 순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날 저녁 마을 이장 김 촌장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순덕이 무슨 일이 있었다며? 별일 없어요, 촌장님. 별일이 없기는.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김 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술 취해서 너를 때렸다며? 이 못된 놈이.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아들이 없거든요. 순덕의 담담한 대답에 김 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덕의 각오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비어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가 민수를 쫓아냈다더라. 아들이 어머니를 발로 찼다니 말도 안 돼.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순덕과 민수 모자가 워낙 사이가 좋기로 소문났던 터라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은 한옥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정적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봐야 할 일도 비위를 맞춰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순덕은 안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깊숙이 숨겨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필체로 순덕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남편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순덕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먼저 떠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집과 땅 그리고 저축해둔 돈들 말입니다. 평생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것들이지요. 순덕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가 되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 민수처럼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순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민수에게는 나머지 절반을 주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가 진짜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주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재산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우리 아들보다 더 절실한 아이들이 세상에는 많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순덕이. 순덕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순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순덕은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남편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민수가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어떤가요? 어머니를 발로 차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민수는 아직 멀었어요, 여보. 순덕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마을 이장 김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촌장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해서요. 김 촌장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변호사가 필요해?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재산 정리? 순덕은 남편의 편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제 재산 중 일부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해요. 김 촌장은 놀랐습니다. 기부를? 그런데 민수는 뭐라고 해? 민수는 상관없어요. 제가 결정할 일이니까. 순덕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여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재산 기부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요. 순덕은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옥과 땅 그리고 저축해둔 돈의 절반을 어려운 아이들 교육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은 뜻이시네요. 하지만 가족들 동의는 받으셨나요? 가족 동의는 필요 없어요. 제 명의로 된 재산이니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순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실 건가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변호사는 여러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존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방법,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기존 장학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 얼마 정도 기부하실 예정인가요? 순덕은 계산해 본 금액을 말했습니다. 한옥과 땅의 시세, 그리고 저축해둔 돈까지 합쳐서 절반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네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순덕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혼자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우리 돈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덕은 편지를 소중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이제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부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순덕의 재산 절반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돈으로 학교에 다니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랐다는 안도감과 함께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의 기부 소식이 마을을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한 할머니의 따뜻한 기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순덕이 상당한 재산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존경스럽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 기사를 본 민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 민수는 신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미영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을 기부했어. 뭐라고요? 미영도 기사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미영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노렸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가야겠어. 민수가 일어났지만 미영이 말렸습니다. 잠깐, 그렇게 가면 또 싸워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신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 물론이에요.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미영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여러 방법을 찾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순자도 합세했습니다. 맞아.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할 리가 없어. 분명히 누가 꼬였을 거야. 며칠 후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기부 행위를 무효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어머니가 재산을 임의로 기부했어요.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상황을 들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하신 일이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결정을 가족과 상의 없이 했어요. 법적으로는 본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습니다.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은 어떤가요? 자식에게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고, 변호사는 민수에게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순덕이 살아있는 이상 유류분 청구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더 공격적인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결국 민수는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부 행위가 무효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순덕에게 법원에서 온 서류가 전달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게 뭐지? 순덕은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덕은 마을 이장 김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촌장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김 촌장은 서류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이 못된 놈이 어머니를 법정에 세운다고? 민수가 저를 고소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 기부한 돈을 되돌리라고 소송을 건 거야. 순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정에서 만나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구해야지. 혼자서는 안 돼. 김 촌장은 순덕을 도와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기부 상담을 했던 그 여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소송을 제기하셨네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기부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요. 순덕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정신이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가족과 상의 없이 한 일이라고도 하고요. 제 재산인데
왜 가족과 상의해야 해요? 변호사는 순덕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상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정 날이 정해졌습니다. 순덕은 생전 처음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순덕은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고령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액을 기부한 것은 무효입니다. 순덕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합니다. 기부는 신중한 고려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재판장이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기부 당시 본인의 의사로 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상의는 하셨나요? 제 재산이니까 상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편지 이야기를 할까 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또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최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충동적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기부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순덕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매번 법정에 나왔지만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매번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럼 아드님이 받을 유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쓸 돈입니다. 재판장도 순덕의 당당함에 감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덕의 승리였습니다. 기부는 유효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덕을 민수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모 할머니, 저 민지예요. 12살 조카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반가우면서도 의외였습니다. 민지야, 웬일이니? 고모 할머니,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뭔데? 추석날에 제가 찍은 영상이 있어요. 미영 이모가 일부러 다친 거 다 찍혔어요.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미영 이모가 후라이팬을 일부러 만진 거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었거든요. 민지는 추석날 일어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영이 주변을 살피고 일부러 뜨거운 후라이팬을 만진 것, 그 모든 과정이 영상에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어른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고모 할머니가 억울하시잖아요. 순덕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조카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주다니.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제가 직접 본 거니까요. 며칠 후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도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형수가 이런 짓을 다 했구나.
순덕이 누나, 이 영상을 법정에 제출해야 해요. 영상을 본 순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이 정말로 교묘하게 자작극을 벌인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순덕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도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 고모 할머니가 억울해요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진짜야? 며느리가 이런 짓을? 완전히 사이코패스네. 시어머니를 이렇게 속이다니.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대부분 순덕을 응원하고 미영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지역국인데요.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인터뷰요?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건으로요. 할머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덕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촌장이 설득했습니다. 순덕이 이참에 내 억울함을 다 털어놔라. 온 국민이 너 편이야. 결국 순덕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할머님, 며느리분의 행동을 보시고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그런 짓을 할 줄이야. 아드님이 할머님을 발로 찬 것도 이 때문이었군요. 네, 아들이 속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발로 차면 안 되죠. 순덕의 담담한 인터뷰가 방송되자 더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불쌍해. 저런 며느리를 만나서 고생이 많으셨겠다. 아들도 문제야. 어머니를 믿지 않고. 시청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와 미영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내 영상이 온 나라에 다 퍼졌어. 미영은 울면서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민수도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나도 모르게. 모르게? 이게 모르게 할 짓이야?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온 국민 앞에서 어머니를 발로 찬 불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어머니 발로 찬 사람이래. 며느리한테 속아서 그랬대도 그래도 어머니를 발로 차면 안 되지. 민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미영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어머니 속인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결국 미영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순자 씨 딸이 그 며느리래. 그러게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순자는 집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순덕에게는 전국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진짜 효부가 따로 있네요. 마을에도 취재진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덕을 옹호했습니다. 순덕이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그런 며느리를 만나서 고생했지. 아들도 참 한심해. 어머니를 안 믿고. 김 촌장도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순덕이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남편 병간호도 혼자 다 하고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정성을 다했고요. 그런 분이 아드님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셨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안 됐어요. 여론은 완전히 순덕 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여러 단체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효행상을 주겠다는 곳도 있었고 강연을 요청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할머님, 전국 부녀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저한테 무슨 강연을? 효부의 삶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하네요.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머님, 민수 씨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순덕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측이 소송을 취하한 지 일주일 후 진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자도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순덕은 문자를 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오후에는 미영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영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지고 화장도 번져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수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들이에요. 하지만 순덕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옥의 불은 꺼진 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며 버틴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저게 그 며느리구나.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네. 자업자득이지 뭐.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할머님께서는 아직 만나주지 않으시나요? 민수는 기자들 앞에서도 계속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한 제가 바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채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가자. 미영이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못 가. 미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 국민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 정신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자. 이제 끝이야. 미영은 울면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못 견디겠어. 먼저 갈게. 미영은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창문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순덕은 곧 돌아섰습니다. 이미 늦었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굶고 추위에 떨다가 체력이 한계에 달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소식이 뉴스에 나오자 여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순덕을 지지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진작에 그럴 걸 그랬어. 할머니 마음 이해해. 한편 순덕은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부한 돈으로 도움받은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순덕은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순덕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순덕이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 그런 결단을 내리다니.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김 촌장도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덕이 요즘 어때? 편해졌어요, 촌장님. 그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순덕은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순덕이는 정말 복이 많아. 그런 아들딸을 떨쳐낸 게 잘한 일이야.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 저녁에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잘했죠? 우리 돈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정말 보람 있어요.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순덕에게 표창장이 날아왔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순덕은 당당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상은 우리 돈으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받아야 해요. 관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감나무 아래 작은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사진을 묻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떳떳한 삶 말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옳은 일 했어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걷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순덕은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진짜 승리자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